네, 7월 27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름세가 약해진 가운데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 0.24%, S&P 500도 0.24%, 나스닥은 0.03% 올랐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2.5% 올랐습니다. 소비재와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0.7에서 0.8% 올랐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0.6% 내렸습니다. 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WTI는 0.2% 올라서 배럴당 72.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295%로 3일째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8%대 상승해 37,000달러로 넘었습니다. 아마존이 관련 산업에 진출한다는 루머와 쇼커버링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관련해서는 마라톤 디지털 거래의 주가가 20% 오르는 등 가상화폐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FOMC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총 9개입니다. 먼저 주식 전략부터 듣겠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8월 투자 전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안기태, 조현주, 허일연구원입니다. 예, 최근에 미국 10년물 급락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2% 위에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 빠지고 있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2% 위에서 움직여 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매크로 지표 6월부터 좀 부진한 면들이 결국에는 공급 차질 때문에 생산이 안 돌아가니까 이게 일종의 주문했던 업체들이 원자재 주문 좀 취소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나오는 일시적인 지표 하락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리 빠져도 기대 인플레가 2% 위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에는 병목 풀리면은 다시 생산 돌아가고 오더 넣을 거라는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드에서도 결국 2% 물가 타겟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 2% 위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지난 10년 동안에는 2%를 잘 못 넘기고 매번 이제 밑으로 하회했지만은 지금은 기대 인플레 2% 안착이 좀 예상되지 않나라고 싶고요. 좀 더 나아가서 물가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나라는 사실 이런 현상이 잘 없는데 아마존 효과의 의미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예전에 10년 동안의 아마존 효과는 온라인 업체들이 유통 혁신을 일으켜서 가격을 다운시킨다, 이게 아마존 효과라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요.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지역 중에서 제일 많은 고용하는 업체가 월마트 같은 애들인데요.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애들이 임금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에서 임금 하단을 만들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임금을 올리면은 전반적인 임금이 올라가는, 그래서 미국만큼은 지금 어떤 현상이 좀 나타나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임금도 올라가는, 그래서 어제 하루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에서 미국의 에너지나 뱅킹이나 올드 이코노미는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에 조금 다른 데보다 부진했다고 쳐도 다른 섹터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올드 이코노미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으로 좀 가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쪽 이슈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미국 그 대형 성장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7월 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반독점 규제 이슈에 대한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새로운 법안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관련해서 업데이트 소식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통과된 새로운 반독점 규제 법안 같은 경우는 6개 패키지로 묶여 있고요. 하원과 상원을 전부 다 통과한 건 아니고 하원 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차는 하원과 상원을 전체적으로 다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6가지 법안 중에서 조금 극단적인 법안 3가지는 통과가 좀 어렵다라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조금은 약한 법안 3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도 이제 좀 극단적인 세계 법안의 같은 경우는 기업 분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내에서 특혜를 주는 차별화 행위, 그리고 경쟁자를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세 가지 법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대형 성장주들의 비즈니스 행태를 크게 바꾸는 요소이기 때문에 통과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법안 같은 경우는 이 반독점 법안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거나 주정부에게 권한을 좀 더 크게 주거나 플랫폼 간의 경쟁을 할 때 데이터 독점이나 이용 내용을 독점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로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현황을 보시면 극단적인 법안은 반대표가 높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한 이슈는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파생 및 패시브 전략을 담당하게 된 허율입니다. 8월 패시브 전략 발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8월에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에 리뷰가 발표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종목 교체는 8월 31일 화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때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분기 리뷰 같은 경우에는 반기 리뷰 대비해서 종목이 편출입되는 기준이 높아서 교체되는 종목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8월에는 에코프롬 BM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고 LG 생활건강호가 편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상장한 SK 아이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아마 보수적으로 책정되면서 시가총액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편입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지난 리뷰 때도 편입이 되지 않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제 유동 비율이 25%로 보수적으로 책정이 되면서 편입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유동 비율이 40% 이상으로 책정이 되면 편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K텔레콤이 MSCI 지수 내에서 비중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에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40%에서 46%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추가 보유할 수 있는 룸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MSCI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하게 되는데, 현재 SK텔레콤이 MSCI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해서 25% 수준으로 이제 하향 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상장 예정인 카카오뱅크 및 크래프톤의 이제 주요 지수 편입 여부를 조금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확정되어서 예상 시가총액이 18.5조 원이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19.6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이제 조기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평균 시가총액 기준이 8.1조 원을 넘으면 되는데, 두 종목 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이제 조기 편입될 것으로 보고, 편입 일자는 이제 9월 10일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및 크래프톤 모두 MSCI 코리아 지수에도 이제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기태 위원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임금 같은 게 올라오면서 이 기대 인플레가 이제 2%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페드 같은 경우에도 뭐 통화 정책에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정이라면 페드의 통화 정책은 좀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순수하게 페드만을 감안을 하게 되면요. 근데 2%를 정말 하고 싶은 거면은 이게 과거에 2000년대에는 2% 기대 인플레 2%가 한 5년 이상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년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이제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2% 위에서 움직이는 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페드 관점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 좀 뒤로 빼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금리 올리는 순간에 18년도에도 그게
2% 가다가 금리 올리면서부터 이게 삐그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테이퍼링까지는 이게 이제 오케이가 되는데 기준금리 인상은 딱 드러내는 순간 이게 2%를 괜히 잘하고 있는 거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다면은 기준금리 인상은 상당히 좀 뭐 23년 말 이후 좀 이렇게 좀 미루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경제 전망 관련해서는 미국 쪽은 계속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어서 또 중국 쪽 발표도 있겠지만 중국 쪽 경기 상황이나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미국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뭐 선행 지수나 중국의 선행 지수나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둘 다 모멘텀은 꺾였습니다. 분명히 YOY 증가율을 봤을 때 모멘텀은 둘 다 꺾였고요. 다만 미국은 이게 꺾여도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뭐 30년의 밴드 위에 다 움직입니다. 30년 평균 상단 위에서 움직이거든요. 꺾였다 해도. 그러니까 얘들은 아직 사실 되게 높은 수준을 가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치 예를 들어 뭐 소비 심리가 됐건 아니면 뭐 수출이 됐건 이런 대부분의 지표들이 한 10년 평균치 밴드 안에서 움직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둘 다 모멘텀은 꺾였는데 미국은 높은 수준이 되고 중국은 사실 그러니까 밋밋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이미 사실 작년 뭐 5, 6월부터 먼저 갔다가 이제 꺾인 지역인데 계속 지금 중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은 성장률이 올해랑 내년 둘 다 잠재 성장률 위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잠재 성장률 보통 2% 보니까요. 그 위에서 움직이는데 중국은 잠재 성장률을 보통 한 5%, 한 5.5 이렇게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얘네들은 잠재 약간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중국은 잠재 성장률 조금 하회하는 쪽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주식시장 급락 관련해서 코멘트 발표하겠습니다. 박인검 연구원입니다. 네. 전일 중국 주가 지수는 큰 폭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하락 배경을 세 가지로 좀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법을 통제 정책 발표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상하이시가 첫 번째 주택과 두 번째 주택 구입 시 대출 금리를 각각 35bp, 45bp 인상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교범화 관리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향후 3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범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교육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때문입니다. 의무 교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신설을 더 이상 승인해주지 않고 사교육 중사기업의 주식상장에 의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실상 사교육 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중국 텐진에서 미중 회담이 진행되었는데 중국은 회담 초반부터 미국을 거세게 비난하는 등 지난 3월 미중 알래스카 회담과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우선 시장의 중국 정체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2020년 8월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올해 6월 부동산 판매 면적 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앙은행이 지준율 인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한 자금 공급 등 한층 완화된 통화 정책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하이시의 조치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스탠스가 지속될 것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층 완화된 통화 정책 스탠스 감지와 더불어 하반기 중 경기 모멘텀 둔화 시 척수채 발행 가속화를 비롯한 재정 부양도 기대 가능합니다. 비슷한 궤적을 보여왔던 공업기업 이익 등 지표로 미뤄볼 때 A2 상반기 실적 여시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입니다. 견정한 펀더멘털 기반한 시장 반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에는 업종별로 구체화될 14차 5개년 계획, 탄소 중립 추진 정책 등에 따라 업종 간 차별화가 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연구원님, 그 중국 기업들 2분기 실적 상황은 좀 어떻고 이후로 그 하반기에 상해 지수 기준으로 해서 그 예상 경로가 어떤지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반기 실적을 잠정 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전년 대비 전체 지배 지분 순이익 증가율이 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 공표 비율이 40%밖에 안 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공허기업 이익 지표는 이런 전체 상장 기업이 비슷한 궤적을 보여왔기 때문에 5월까지는 이런 공허기업 이익 전년 동기 대비 한 80%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예로 추론해봤을 때는 상반기 실적이 견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부 업종으로 살펴보면 가격 인상이 진행되었던 오더 이코노미인 이런 업스트림 소재 그리고 성장 기대감이 높은 이런 신경제 관련 신에너지 반도체 제야 등 양호한 업황하에 실적 개선세 좀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 이 중구 주가 지수 궤적을 말씀드리면 일단 3분기에는 저희가 이 유동성 환경이 2분기 대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2월 달에 이런 상하이 종합지수 고점을 한 번 더 시도해서 터치할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이런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가 만약에 우려로 부과된다면 그때는 좀 글로벌주의 시장으로는 좀 비슷한 조정을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8월 FX 투자 전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권하민 연구원입니다. 네, 환율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월보에서 이제 달러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즉 델타 변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달러와 강세에 견인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코로나 초기와 좀 다른 모습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이나 유로존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접종률이 되게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70% 육박한 상황인데 이들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 그러니까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 대비 사망률이 좀 많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사망률이 낮다라는 게 이제 코로나 초기와 가장 다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개선을 꺾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주간 소매 판매 지표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 직후에는 뚝뚝 이제 급감했던 것들이 최근에 오히려 7월 셋째 주에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예전과 달리 이제 코로나에 따른 소비 민감도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희 경기 말씀 주셨지만 미국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주요 경기 지표들이 지금 고점을 좀 통과한 상황인데요. 다만 그 고점을 통과한 레벨 자체가 과거 경기 고점도 상회하는, 즉 레벨 자체는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레벨이냐 아니면 모멘텀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환율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88년, 2004년, 11년 그리고 2018년처럼 과거 경기 고점 높은 상황에서 이제 경기 레벨 자체가 양호할 때, 피크아웃 할 때는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였던, 미중 무역 분쟁 시기를 제외하면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레벨 꺾인 걸 달러 강세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긴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 쪽에서 이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연준이 6월 FOMC 이후에 좀 금리 인상 확률이 빠르게 올라왔다면 오히려 최근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달러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보다는 이런 안전자산 선호를 반영했던 것들을 반납하는, 하락하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저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좀 급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115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원화 환율이 달러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안화 환율까지 같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저희 원달러 환율 단기 전망을 하신다면 좀 어떻게 저희가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델타 변이 글로벌 이슈도 그렇고요. 대내 쪽으로는 이제 확진자 수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10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다른 이머징 통화보다도 약세폭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글로벌이랑 계속 따로 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0년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보시면 달러가 약세고 위안화가 강세일 때 국내 코로나 반영하면서 원화 혼자 약세였다가요. 우리나라 코로나 꺾이기 시작한, 확진자 수가 둔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전망은 어렵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큰 변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 측면에서는
중국 쪽이 뭐 수출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결국 원화 가치와 그려보면 미국향 수출 증가율 그리고 유럽향 수출 증가율처럼 결국은 선진국 경기와 연동을 받는 게 이제 원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그 평균을 뭐 조금씩은 그 상향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레벨 상승 반영했지만 사실 지금 계속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보다는 3분기에 조금 더 하락하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고요. 3분기 평균 1,12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리포트입니다. 도현호 연구원.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언론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완화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좀 많았는데요. 근데 업계에서 보는 거는 언론이랑 좀 다르게 3분기 이후에도 공급 부족이 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TSMC 회장 뭐 이런 분들은 2022년까지도 뭐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영향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에 뭐 TSMC라든지 뭐 UMC, 파워칩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이 파운드리 단가를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인상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반도체 이제 평균 납품 주기가 기존에 17주였는데 한 6월 달 정도예요. 최근에는 오히려 2주 정도 증가해서 한 19주에 달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원래 정상 수준이 한 12주 정도이기 때문에 12주에서 한 13주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 5주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게 잘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스펫 같은 일부 뭐 제품들 공급 부족은 최근에 뭐 심각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4월부터 가격이 뭐 수급 불균형 때문에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뭐 2-3배 그리고 많게는 뭐 7배 가까이 뭐 올라간 제품도 다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송 주기도 원래 2달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5개월로 뭐 연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그 수급 불균형들이 뭐 IT 세트 산업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뭐 일부 뭐 파운드리 업체라든지 뭐 후공정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단가 인상으로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TSMC라든지 뭐 대만의 뭐 ASE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국의 DB 하이텍 이런 파운드리랑 후공정 업체들한테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올해부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22년 이후에도 투자를 더 많이 늘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 뭐 장비 업체들 중에서 ASML이라든지 뭐 레이저테크 그리고 뭐 지올 이런 관련 업체들한테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바이오 산업 리포트 발표합니다. 박병국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FOMC를 앞두고 뭐 물가나 소비 지표 외에 델타 변이도 주요 매크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내 델타 변이 현황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미 연준에서 그 FOMC를 6월에 했을 때에는 델타 변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없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 성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7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델타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확진의 80% 이상이 델타 변이가 되면서 일일 확진자가 5월 수준으로 회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신의 중증 이행률 예방 효과로 인해서 일일 사망자 수는 여전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을 볼 때는 전체를 보기보다는 주별로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률 2회 투약이죠. 완전 접종률은 50% 수준이 되는데요. 근데 주별로 백신 접종률이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27% 수준으로 접종된 국가도 있고, 주도 있고요. 그리고 많게는 75% 수준까지 투약이 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몬트나 뉴욕 같이 접종률이 높은
주에서는 이제 백신을 미접종자 대상으로 일일 확진 비율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5월, 6월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에 이제 루이지애나와 같은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 백신 그 효과가 좀 많이 발휘가 못 돼서 1월에서 2월이나 아니면 작년 백신 투약이 없었던 12월 수준까지 지금 회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국에서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면서 우선 미국 정부는 뭐 내년 것까지 좀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산 백신 현황이 좀 어느 정도까지 좀 진척이 됐는지 업데이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국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백신이 원래 7월 말부터 투약 속도가 빨라지는 게 원래 예상 시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모더나 백신이 좀 들어와 줬어야 되는데 지금 모더나 백신 수급에 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대상자였던 사람들도 지금 파이자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말부터 좀 백신 접종이 빨라지는 이벤트는 사실 좀 지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9월부터 잘하면 생산이 되고 투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에는 약간 속도가 좀 뜨뜻미지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 계약은 이미 1억 도즈가 넘은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속도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8월에도 좀 지연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CS 베어링 신규 분석 리포트입니다. 최영광 연구원. 네, CS 베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CS 베어링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커버리지 게시합니다. 우선 CS 베어링이 어떤 기업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CS 윈드의 계열사고요. 이름 그대로 베어링이라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특이한 점은 이 동사는 오직 풍력 베어링만 생산하는 그런 풍력 퓨어 플레이어라는 점입니다. 이 풍력 베어링은 발전기 블레이드 각도를 조절하거나 또 터빈이 바람이 부는 방향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회전시키는 그런 부품입니다. 밸류에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 주가 4만 원은 2023년 EPS 1653원에 타겟 PER 24배를 적용했고 이 타겟 PER은 풍력 비교 기업의 23년 평균 PER에다가 프리미엄 10%를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23년을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한 이유는 23년이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즉 실적 성장 요인이 온전히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고성장이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10페이지로 넘어가서 투자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모 회사인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보시면 그림 12번입니다. 2016년에 고객사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수주가 본격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19년에 동남아 법인의 생산 설비를 크게 확대하면서 매출액과 이익률이 크게 성장한 바 있습니다. 이 CS 베어링도 동일한 요인으로 실적 고성장하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다음 페이지 가셔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고객사 확대입니다. 그림 13번과 같이 현재 동사 매출액은 GE라고 하는 터빈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년이 되면 GE와 지멘스 가메사 그리고 베스타스까지 이 글로벌 터빈 탑티어 3개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중요한 점은 터빈 기업들이 베어링 공급사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주 드문데 지금 이 글로벌 탑3가 동사와 사업 협의를 하고 발주를 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동사한테 가능한 이유는 이미 고객사가 다변화된 그 CS 윈드의 영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터빈 3사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마치 LG 휴대폰에만 납품을 하던 어떤 휴대폰 부품사가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에게도 납품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목하실 점은 그림 14번과 같이 이 세 개의 고객사의 수조 잔고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 3개의 고객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림 15번 보시면 3개사의 점유율이 2014년 64%에서 20년 80%까지 증가했습니다. 즉 시장이 확대되고 고객사도 확대되는데 이 고객사들이 시장을 점점 더 과점하기까지 한다라는 점이 이 동사 외형 성장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4페이지 가셔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베트남 법인 생산 설비 확장입니다.
역시 CS 윈드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대규모로 증설을 한 이후에 이익률이 크게 개선된 바 있습니다. 지금 CS 베어링도 윈드에게 현지 법인 운영 노하우를 배우면서 베트남 설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파가 4,500개인데 내년 1분기 중에 약 150억 원을 투자해서 베어링 3,500개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2분기부터 연간 8,000개 규모로 캐파가 증가해서 양산이 가능해집니다. 베트남 법인 설비가 지금 국내 공장 대비해서 훨씬 효율화되어 있어서 외주를 줄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즉 외주 가공비가 줄어들고 또 인건비가 국내 인건비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인건비 감축도 가능합니다. 이 베트남 법인 생산 비중이 더 높아질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 평균 판매 가격 상승입니다. 현재 풍력 산업에 나타나는 트렌드가 이 해상 풍력이 확대되면서 풍력 발전기가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이 베어링도 대형화가 되면서 제품 단가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동사는 올해 10월부터 지멘스 가메사에게 8메가와트, 10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베어링 납품을 하기 시작하고요. 내년 2분기부터 12메가와트급 초대형 베어링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2메가와트급은 현재 동사의 주력 제품인 2메가와트급 베어링보다 가격이 6배 이상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가 베어링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동사 ASP가 2023년이 되면 올해 평균 가격보다 약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의 이제 실적 전망인데요. 올해는 물류 차질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또 원재료인 철강 가격이 급등해서 연간 매출액은 1,158억 원,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23년이 되면 매출액이 2,098억 원으로 확대되고 영업이익률도 11.8%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런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법인 증설과 또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되는 고가의 베어링 납품에 따른 ASP 상승 효과 때문이고요. 또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 대형 베어링이 기존 육상 베어링보다 더 마진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는 점과 또 원가 구조가 원가 경쟁력이 있는 베트남 법인 가동률이 점차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률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올해 영업이익 훼손이 나타나는 부분은 단기적인 요인이고 이 중장기적으로 CS 베어링이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고 베트남 법인 설비 확장으로 수익성 개선까지 노리고 있다. 또한 대형화라는 구조적 변화 통해서 ASP 상승 수혜까지 누릴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반영되는 2023년에 집중하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휴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나관준 연구원. 네, 휴젤 프리뷰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톡신 및 필러 수출 증가에 따른 마진율 개선을 적용하고 타겟 멀티플 증가에 따른 영업가치 상향으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32만 5천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56억, 264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톡신과 필러의 경우 이제 내수의 경우에는 계절적 성수기 효과로 회복세를 확인을 했고요. 국내 미용 시술 수요 증가에 따른 견조한 톡신 내수, 필러 내수 매출을 예상합니다. 수출은 중국의 아시아 국가 및 라틴 아메리카양 수출 감소로 전반적인 톡신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영국과 북유럽향 필러 수출 증가세를 확인해서 필러 수출 증가가 톡신 수출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춘천시 톡신 통관 데이터를 통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올해 2분기까지 중국향 톡신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와는 무관하게 펀더멘탈 측면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톡신 유럽 허가 승인 예상되어 있고 내년에도 미국 허가 승인을 전망합니다. 중국, 유럽, 미국 등 글로벌 빅마켓 진출을 통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되어서 매수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표 주가 상향이 지금 타겟 멀티플 올리신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 일단 뷰티케어 주요 이제 톡신 필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올라간 효과도 있고요. 이 외에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글로벌리하게 에스테틱 미용 시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하면서 실적과 함께 멀티플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타겟 멀티플도 같이 증가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일기획 2분기 실적 리포트입니다. 이화정 연구원.
네, 제일기획 어제 실적이 나왔고요. 이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총이익은 3,160억 원, 영업이익은 721억 원으로 컨센서스 상회했으며 2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 달성했습니다. 본사의 경우에는 캡티브 광고주의 신제품 출시 효과 및 금융 업종 중심의 비캡티브 광고주 대행이 확대됐고요. 디지털 그리고 일반 매체 양쪽에서 성장세 보였고 3분기, 4분기도 유사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특히 이번에 디지털이 견인하는 순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일반적으로 상반기 디지털 비중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50% 혹은 45% 사이를 이제 오가는 걸 대비해서 이번 해외 디지털 비중은 57%에 달했습니다. 특히 회사도 조금 포인트아웃했던 점은 북미 성장세였는데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캡티브 광고주의 디지털 통합 솔루션 사업이 지역을 확장했고 뿐만 아니라 비캡티브 광고주인 아멕스 등의 소셜 캠페인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에 특히 디지털 통합 솔루션 대행지뿐만이 아니라 대행 영역 자체도 좀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만 합니다. 3분기도 유사한 흐름 기대합니다. 이런 점을 이런 식으로 지금 캡티브, 비캡티브 그리고 본사 해외 모두에서의 성장 이어짐으로 보아 투자 의견 바이미 목표 주가 31,000원 유지하고 있고요. 배당 성향 그리고 연내 M&A 가능성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IPO 예정 기업 리포트입니다. 원티드랩 강경근 연구원입니다. 네, IPO 예정 기업 원티드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HR 테크 기업이고요. AI 기반 채용 플랫폼인 원티드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 채용 시장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설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제 수시 채용 비중이 거의 50%까지 확대되며 이제 공채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요. 프로 엔잡러, 기 이코노미 등이 등장하면서 평생 직장 대신 평생 직업 개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해주는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동사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면 이 자체 데이터에 기반한 AI 엔진을 활용하여 이 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해주고 이 매칭을 통한 채용 시 합격자 연봉의 7%를 기업으로부터 수취하고 이 합격자에게는 50만 원의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타 채용 모델 대비 매칭률이 높고 이 기업의 채용 소요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높아서 플랫폼은 고속 성장 중이고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올해 예상 PR은 공모가 기준 32.4에서 40.4배 수준이고요. 상장 유통 가능 물량은 26%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